한국 현대사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근대 국가이건 뭐 공산주의 국가이건 그래요. 누가 세우고 유지 발전시키나요? 사람들이 세우고 유지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대해서 달성해 나가겠죠. 세력이 달성해 나가는 거죠. 세력 속에는 수많은 이제 우파 인사나 좌파 인사가 있기 마련이고, 또 대표하는 집단이 있고 정당과 같은 다양한 집단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근대 국가가 뭔지는 알 수가 있죠. 뭐 시장 육성 및 개척 이런 걸 중시한다. 사유재산 보장 이런 걸 중시한다. 민간기업 육성을 중시한다. 이러면 이제 근대 국가 수립 우파 인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위장이 가능하잖아요. 사람들과 같이 달성해 나가는 건데 어, 자기는 우파 인사를 하지만 우파 세력을 괴멸시키려 해요. 얼마든지 그런 위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파 인사인 척하면서 괴멸시키려는 행위. 그래서 뭐 이제 정치적 기준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대 국가 수립 세력 인사는 당연히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는 정당을 지지하겠죠. 반대로 공산주의 세력 인사는 공산주의 국가를 실현하려는 당을 지지할 테고, 어쩔 수 없는 거죠. 연대하고자 하는 국가도 마찬가지죠. 근대 국가 수립 세력 인사는 그래요. 근대 국가인 한국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어, 국가와 연대하고자 하겠죠. 그 공산주의 세력 인사는 당연히 그래요. 근대 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좋아하는 국가를 싫어하고, 뭐 공산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와 연대한 국가를 좋아하겠죠. 말이나 행동을 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미다, 반미해야 된다, 종북이다 이러면 뭐 민족 어쩌고 하면서 북한과 연대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공산주의 세력 인사라는 거예요. 근데 국가 수립 세력 인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지지하는 인사에 대한 입장. 근대 국가 수립 세력 인사는 근대 국가를 수립하는 데 기여한 인사들을 좋아한다고 당연하죠. 근대 국가인 한국을 건국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이승만, 산업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근대 국가를 수립한 군사정부의 대표 인사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좋아한다. 근대 국가 수립에 큰 기여를 했으면 좋아하지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대 국가를 제약시하는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증오한다. 제약시하니까 증오하는 거죠.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은 근대국가 수립을 저지하기 위하여 희생했다고 생각하는 인사들을 존경한다. 그러한 대표 인사들에는 김구, 김명삼, 김대중, 노무현 등이 있다. 한국 수립을 저지하려 했던 이런 사람들을 막 내세우잖아요. 국가관에 따라서 존경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도 선명하게 나누어지죠.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는 이력업적 투쟁력 등을 바탕으로 하여 근대국가 수립에 기여할 인사를 지지한다. 그거 당연하죠. 뭐. 반면에 공산주의 세력 인사는 이력업적 투쟁력 등을 바탕으로 하여 근대국가를 파괴하고 공산주의 국가에 기여할 인사를 지지한다. 그거 당연하죠. 뭐.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근대국가 수립을 위해 일으킨 사건을 중시한다. 그건 당연한 거죠. 이 사건이 근대국가를 수립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러면 그 사건을 중시하겠죠. 1948년 8월 15일 한국 건국을 중요한 사건으로 취급하며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일으킨 사건을 혁명으로 여긴다. 혁명인가요, 아닌가요? 자꾸 엉뚱한 걸 혁명이라 하지 말고 혁명이 무엇인지 알고 진짜 혁명을 중시한다면 진짜 혁명을 그래요. 중시하라는 거예요. 실상 혁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법성과 폭력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반란과 폭동으로 시행되죠. 당연히 그 불법성과 폭력성이 있죠. 단 그 결과 공동체에 큰 기여라면 그 사건은 혁명으로 승화되는 것이다. 박정희는 각종 신산업을 육성하며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농업국가에서 겪었던 절대 빈곤을 해결하였으니 박정희가 일으킨 사건은 의심할 여지 없는 혁명이다. 불법성과 폭력성이 있으면 혁명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혁명은 불법성과 폭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반란 아니면 폭동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혁명이냐 아니냐,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을 이렇게 했냐 안 했냐, 그걸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박정희는 진짜 혁명을 한 거죠. 근대화 혁명을 한 거죠. 박정희와 전두환을 구별하면서 박정희를 인정하고 전두환을 인정하지 않는 풍조가 우파 인사들 사이에도 있다. 하지만 기준은 하나이지 둘이 아니다. 기준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요.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란이나 폭동을 일으켰는데, 전두환이 일으킨 건 좀 반란에 가깝죠. 불법성과 폭력성이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한국 사회와 한국인들에게 큰 기여를 했냐 안 했냐를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혁명은. 전두환은 박정희를 모방하여 혁명을 일으켰고 성과 역시 유사하다. 똑같은 일을 저질렀는데 박정희를 좋아하면 전두환도 좋아해야 되는 거고 박정희를 싫어하면 전두환도 싫어해야지. 같은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좋아하고 이 사람은 싫어한다. 그건 이중잣대인 거죠. 전두환은 반도체 산업, IT 산업 육성하는데 큰 공적이 있고 큰 공적이 있죠. IT 산업을 김대중 육성했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전두환이 육성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개성에서 좀 발전시킨 것에 불과하지 첫 시도자는 전두환이라는 거예요. 첫 시도가 중요하잖아요. 현 시대 한국의 번영에 전두환은 큰 역할을 하였으니 차별하여 평가할 이유는 없다. 반도체 산업, IT 산업 없다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한국에. 그러한 이유로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이 일으킨 사건 역시 의심할 여지 없는 혁명이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한국이 사실상 100년을 노력해도 달성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근대국가 수립을 두 번의 혁명으로 수십 년 만에 달성한 것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근대국가 수립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처럼 첨단 산업 육성된 근대국가 100년을 걸쳐서 노력한다 해도 달성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은 어떻게 달성했나요? 두 번의 혁명으로 달성했다는 거예요. 다른 국가들의 도움도 있었죠. 미국이나 일본. 군사정부의 업적이라는 거는 한국을 번영기에 이끌었는데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공적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은 군사정부 때 있었던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군사정부의 공적을 부정하는데 이는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의 생각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희생자들이 없는 희생자 없이 근대국가 수립한 나라가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근대국가를 수립할 때는 반드시 저항 세력이 있다. 영국에는 적게는 수십만 명에서 1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희생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이어진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희생된 이는 약 62만 명에서 많게는 75만 명에 이른다. 의식 문제도 폐지해야 되고 노예제 폐지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다 근대국가 수립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들이죠. 당시 미국 인구가 3,100만 명이었음을 고려하면 인구 대비 사망자 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근대국가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 70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이후 미국이 치른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전사자를 합치는 것보다도 많은 숫자다. 이 근대국가 수립을 할 때는 얘기했잖아요. 이 근대국가 이념이라는 거는 수천 년간 내려온 고대의 관습적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저항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전투가 벌어지겠죠. 반란이나 폭동이나 내전이 벌어지겠죠. 기본적으로 그런 내전이 일어나면 한 60만에서 많게는 한 100만 명 죽는다는 거예요. 뭐 영국이나 뭐 프랑스에는 없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역사에서 잘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신분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군사를 동원해서 싸우지. 반면에 군사정부 때도 저항 세력이 있었는데 사망자 수는 2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김대중 체포하니까 김대중 지지자들이 그래요. 뭐 시위를 하다가 이제 그 폭동으로 변질하고 내전까지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 수가 200명, 한 160명 정도밖에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호남도 군사정부 지지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김대중을 이제 극렬하게 지지하는 이들 몇몇이 이제 결사항전을 했는데 그렇게 뭐 많은 숫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희생자가 있긴 있었죠. 수십 년 만에 근대국가를 수립한 일도 놀랐지만 이 정도의 희생으로 근대국가 수립에 성공한 국가는 아마 없을 것이다. 잘 없다는 거예요. 막 희생자 얘기하면서 막 그러지만 다른 나라들은 막 수십만 명, 뭐 100만 명 사망하면서 수립되는 게 사실은 근대국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안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한국은 어떤가요? 굉장히 적은 희생으로 수립에 성공했죠. 희생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근대국가 수립으로 인한 효과를 생각해보라. 효과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산업화에 성공하지 못하였다면 한국은 여전히 농업국가였을 것이며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절대 빈곤에 시달렸을 것이다. 그렇겠죠. 수천만 명의 거지가 양산되었을 것이며 이들 중 일부는 거리에서 굶어 죽었을 것이며 일부는 한국을 떠나야 했다. 산업화에 성공하지 못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겪는 일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증가했죠. 한 5, 60년 동안. 농업만 지어요. 몇 명이나 부양할 수 있냐는 거예요. 농토로 부양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수천만 명이 거지가 되거나 농토가 없으면 거지가 되거나 이제 한국을 떠나야 되겠죠. 농업 국가에서 일자리가 별로 없는 농업 국가에서 다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또 국가가 구태해서 농업 국가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죠. 베네수엘라 같이 수백만 명이 국가를 떠나게 되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거지 되고. 근데 그거를 해결한 정부가 군사 정부라는 거예요. 사실 수천만 명을 구제한 정부라는 거예요. 외과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살을 가르는 행위를 폭력이라 부르지 않듯 빈사 상태의 농경국가를 근대국가로 수술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할 진통을 학살이라 부르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그래요. 궤변이라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은 근대국가 수립을 저지한 사건을 중시한다. 그렇죠. 이제 근대국가 수립을 제약시하니까. 그러한 사건에는 1960년 4.19 폭동과 1980년 5월 18일의 광주 밀란이 있다. 그거 당연하죠. 혁명을 저지하려고 했으니까 싫어하겠죠. 폭동 반란 둘 모두 기본적으로 불법성과 폭력성이 있다. 폭동이나 반란이 혁명으로 승화되는 경우는 공적이 있을 때 한해서이다. 공적이 있을 때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1960년과 1980년에 있었던 사건을 폭동이나 반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두 사건 모두 근대국가 수립에 기여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저지하려고 했죠. 오히려 근대국가 수립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폭동이나 밀란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를 수립하려면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산당이 일당 독재되고 인권이 유린되고 절대 빈곤에 시달리게 되죠. 성과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혁명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거는 근대국가 수립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지만 공산주의 세력들이 사실 공산주의 폭동이라는 거예요. 폭동 내지 반란이라는 거예요.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지냐? 근대 국가와 고대 농경 국가는 발전 정도가 어마어마하죠.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근대 국가를 뒤집어 버리면 고대 농경 국가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근대 국가가 고대 농경 국가를 뒤집어서 만든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대 국가를 뒤집으면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고대 국가가 되지. 딴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 제도에 대한 입장. 근대 국가에서는 신분 제도가 금지되니 권력의 사유화 역시 자연히 금지된다. 그렇죠. 신분 제도가 금지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권력의 사유화도 안 되죠. 권력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괴롭히지 못하게 하죠. 수천 년간 이어온 민간에 대한 정부의 우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치제도 역시 이러한 취지에 맞게 구성된다. 권력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권력의 독점을 금지하며 나눈다. 그러한 이유로 정부는 통상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분리된다.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권력이 통합되어 있으면 사유화되기 쉽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이제 분리되죠. 권력의 사유화가 금지되니 자연히 권력의 세습 역시 금지된다. 그 세습이 되면 그 사유화가 되는 거죠. 사유화를 인정하는 거죠. 그 세습 역시 인정하지 않죠. 정부는 국민 모두의 소유이니 공직자를 선출할 때는 공정이 중시된다. 사유화 금지되니까 이제 정부는 이제 공적인 것이 되는 거죠. 국민 모두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특혜를 줄 수 없잖아요. 그 자연히 공정을 중시하게 되죠. 선거나 시험제도가 도입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정을 실현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권력의 세습을 부정하고 공정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거나 시험제도가 동원되는 것이다. 통상 근대 국가에서 민주정치라고 하면 권력 분립, 선거를 통한 공직자 선출을 가리킨다. 통상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부차적인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협의를 통한 절차를 중시한다. 뭐 그런 것도 뭐 속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대 국가에서는 정부의 우위를 인정하지 않으니 공직자들의 자의에 의한 권력 행사 역시 금지된다. 그렇죠. 관존민주했을 때 공직자들이 자의로 막 권력을 행사했죠. 재산 침탈하기 위해서 인권 유린하고. 근데 근대 국가에서는 그런 게 용납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의 우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우회에서 제정된 법에 의한 통치가 실시된다. 이는 신분 높은 이들의 자의적인 인치가 시행되었던 고대 농경과는 크게 구별되는 점이다. 그렇죠. 보통 이제 법치와 민주 정치를 도입하죠. 법치와 민주 정치는 좀 다른 거죠. 근대 국가에서 도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공산주의 활동을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죠. 물론 그들은 공산주의 활동을 한다고 말하지 않고 민주주의 활동을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활동은 근대 국가에서 쌓던 민주주의 활동과는 크게 다르다. 자기들도 이제 민주주의 활동한다지만 그거는 사람을 현혹시키기 위한 술책인 거죠. 공산주의 활동을 하는 거죠. 근대 국가는 권력의 사유화를 금지하지만 공산주의 세력은 권력의 사유화를 인정한다. 권력의 사유화는 또 누가 인정했나요? 고대 농경국가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뒤집으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공산당이 권력을 독점하니 공산당에 의한 권력 사유화가 시행된다. 일단 독점하면 당연히 사유화가 진행되죠. 공산당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죠. 만약 공산당을 장악한 개인이 있으면 개인에 의한 권력의 사유화가 시행된다. 그거 당연하죠. 근대국가의 경제제도를 뒤집어 엎은 것이 공산주의 국가의 경제제도인 것과 같이 근대국가의 정치제도를 뒤집어 엎은 것이 공산주의 국가의 정치제도이다. 다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사유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권력을 분립시키고 또 여러 정당을 또 인정해서 경쟁하게 하고 일단 독재해버리잖아요. 정부기관은 공산당이 좌지우지하고 권력을 완전히 통합해버린 거죠. 권력의 사유화를 인정하는 인치 역시
자행되고 그에 따른 인권 유린 역시 빈번하다. 그렇죠. 신분 제도가 있고 권력의 사유화가 인정되니까 권력을 지금 막강하죠. 그 인권 유린 역시 자행된다는 거예요. 왜 인권 유린이 자행되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이 권력을 사유화함에 따라 근대 정치 제도의 핵심인 의회와 선거는 허울뿐인 껍데기로 남게 된다. 근대 국가의 의회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부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법으로 견제하는 곳이라면 공산주의 국가의 의회는 당의 결정을 추진하는 통과 의장에 불과하다. 그렇죠. 공산당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뭐 의회가 뭐 필요해요. 그냥 그 장식품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있다 하더라도. 이미 공산당 내부에서 결정된 사안을 만장일치로 거스기 노릇을 하며 승인할 뿐이기에 입법부로서의 독립적 기능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정부기관들을 나누고 실권을 다 각자 부여해놨죠. 근데 공산당이 일당 통치하는 곳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회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전 근대 전제군주제의 왕의 명령을 집행하다 어전 행위와 다를 바 없는 태행이다. 뒤집으면 다 고대 농민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고대 농민국가를 뒤집은 게 근대 국가니까. 선거를 실시할 수도 있지만 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결정하니 선거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선거로 당선된 이들은 당이 결정한 일을 추진하는 역할을 할당합니다. 조선시대 왕의 명령을 집행하다 어전 행위와 다를 바 없는 행동이다. 그렇죠. 권력이 사유화되니 당선과 출신 성분이 중요해지고 개인의 능력은 무의미해진다. 그 당에 충성할 사람이 중요한 거죠. 뭐 능력이 뭐 필요해요. 신분 제도가 형성되었다는 게 이런 게 신분 제도가 형성되면 이런 걸 중시한다는 거예요. 충성할 사람들. 근대 국가와는 전혀 다른 기준이 개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개인을 집단을 판단할 때 이제 뭐 당성이나 출신 성분이 중요해지는 거죠. 정치제도나 경제제도 왜 모두 신분제도가 있던 고도의 농업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을까? 다 똑같더라 보니까 제도 자체가. 근대화 이념은 고대 농민국가의 가시적 생각을 뒤집어 엎으며 생긴 견해이다. 다 살펴봤죠 저번에. 인간기업 육성? 그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정부가 다 통제하지. 정부가 직접 생산하거나. 공산주의 국가가 똑같잖아요. 거의 같잖아요. 사유재산이 인정됐냐는 거예요. 고대 농민국가에서. 인정 안 됐죠. 관리들이 조선을 보라는 거예요. 관리들이 그 재산을 침탈하고 폭력을 동원해서 인권 유린되고 똑같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근대화 이념을 뒤집어 엎었으니 공산주의와 고대의 관습과 생각은 자연히 같아진다. 왜 같아지느냐? 고대의 관습과 생각을 뒤집어 엎은 게 근대화 이념이다. 근대화 이념을 뒤집어 엎으면 뭐가 되냐? 고대의 관습적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고대의 관습적 생각을 현대식으로 포장한 게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